어서 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제가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저도 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 철학자의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집어든 것은 이 글귀 때문입니다. 그렇다. 원인은 미래에 있다. 원인이 미래에 있을 때 그 결과가 현재에 나타나는 것이다. 요제프 보이스. 요제프 보이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참고로 이 사람은 독일의 예술가입니다.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자, 정치가로서 활동했었답니다. 1921년에서 1986년까지 살다 갔네요. 이 사람은요, 백남준 작가와도 아주 절친 관계였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저자는 요제프 보이스가 아닙니다. 이 글귀가 적힌 페이지를 시작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작가예요. 독일의 철학자 나탈리 크납. 대학에서 하이데거, 데리다, 릴케를 연구했답니다. 그리고요, 독일 아마존 철학 분야 1위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었네요. 불확실한 날들의 철학, 나탈리 크납, 유영미 님이 옮기셨고요. 어크로스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이 과도기를 잘 건너가기 프로젝트,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삶은 과도기의 연속이죠. 과도기는 불안하고 긴장을 동반합니다. 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기를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들고 탐색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과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조건과 전제가 필요한데요. 이 조건과 전제는 자연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네요. 자, 제가 꽂혔던 첫 글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원인은 미래에 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원인은 과거에 있다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지 않은가? 이런 식이죠. 이 보편적인 생각을 시간의 역설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요. 거기다가 희망이라는 단어까지 끌어냅니다. 요즘 세상살이 참 불안하다 생각하시죠? 그래요. 이 생각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책 읽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아시죠?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1. 봄의 메시지. 희망은 어떻게 다시 오는가? 새벽 어스름 미쳐 눈이 떠지기 전에 나는 그들의 노래를 들었다. 밝고 경쾌하고 정열적인 지바귀들의 지저김, 즐겁게 노래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느끼고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는 것 외에는 중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 이제부터 세상은 다시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푸르러질 것이다. 부드럽지만 사무치는 지바귀들의 노래가 칙칙한 겨울 풍경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른 봄은 1년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의 시기다. 봄은 겨울 동안 안쪽에 정체되어 있던 자연의 힘을 바깥으로 작용하게 한다. 겨울의 생명의 진수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한껏 안쪽으로 끌어모았던 자연은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꾸어 사방으로 힘차게 뻗어나간다. 씨 껍질을 뚫고 싹이 나오는 것
것과 동시에 자연은 자신의 창조력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런 전환점을 이룰 힘은 어둠과 빛, 차가움과 따뜻함 사이에 자연스러운 밀당을 통해 생겨난다. 이런 힘은 기온이 올라가고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서 빠르게 분출되며 방금 전까지 땅속이나 겨울 거처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충만한 생명이 이제 빠르고 압도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아침 저녁으로 새들의 지저귐이 우리 귀에 들리고 이어 하양, 노랑, 분홍, 빨강 등 색색의 꽃봉오리가 풍기는 부드러운 향기가 우리의 코끝을 스치며 갓 돋아난 연두빛 새싹들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얼굴에 와 닿는다. 우리는 새삼 살아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며 만물의 소생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본다. 봄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우리는 그동안 익숙했던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집을 나서서 가벼운 걸음으로 햇살 속으로 나아간다. 정원을 가꾸기도 하고 노천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기도 하고 꽃이 핀 들판이나 깨어나는 숲을 생각에 잠겨 거닐기도 한다. 겨울을 보내며 언젠가 새봄이 되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자연이 다시금 소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봄이 되면 우리는 깨어나는 자연을 보며 매번 새롭게 놀란다. 그 생명력에 감탄한다. 막 깨어나는 생명의 힘은 우리가 어두운 날들에 상상했던 그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희망을 품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것이 봄의 메시지다. 그러나 한 해의 첫 과도기인 새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알려준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유용성과 별개로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것이다. 부드러운 벚꽃 봉오리는 앞으로의 운명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매력을 발산한다. 벚지가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다. 벚꽃은 벚지로 변신한 다음에야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수정되기 전밤 서리를 맞아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여도 벚꽃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며 그의 일을 다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인생의 과도기를 보낼 때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벚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며 훗날 우리가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확물을 낼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다. 첫 아이를 낳은 뒤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견뎌낼 수 있을까? 중병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실직한 뒤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 은퇴한 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불확실한 상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두려워한다.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는 건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주의력이 고양되었다는 표시다.
유명한 등반가 라인홀트 메스너도 두려움은 살아남는 데 아주 중요한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다. 교육학자 라인하르트 카를의 말처럼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다 보니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킨다는 사실이다. 라인하르트 카를은 전에는 아이들이 전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을 도와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 역시 적절한 도움이 있었더라면 두려움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랬더라면 두려움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며 예리한 감각을 지니게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거나 잘못을 저지르기 직전임을 보여주는 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 사람은 과도기에는 결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종종 반복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수학 문제에서는 정답과 오답을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유일무이한 인간의 유일무이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결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과 다르게 살았더라면 더 나았을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빚어졌을지도 모른다. 삶에는 늘 우연과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돌발 사건도 없고 일이 복잡하게 얽히지도 않는 단순하고 이상적인 상태를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다른 치료를 택했더라면 더 건강해졌을 거라고 누가 그러던가. 다른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다른 직업을 구했더라면, 다른 삶을 살았더라면 더 행복해졌을 거라고 누가 그러던가. 철학자들은 예로부터 이런 생각을 거듭해 왔으며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와 관련하여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500년 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존재라면서 우리와 같은 삶의 상황에 놓인 사람은 오직 우리밖에 없으며 인생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난다 해도 그것이 꼭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런 결과들은 그 자체로 지금 주어진 삶과 새롭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오히려 스스로 계산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어우러짐으로써 매 순간 우리에게 행동의 여지를 마련해 준다고 했다. 인간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그가 모든 계산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연성이 없어 보였던 일이 어느 정도 개연성을 띠게 된다는 뜻이며 이성적으로는 즉 계산 가능하다는 의미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희망해도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수단으로 진정 노력하고 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늘 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현재 상황과 화해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불가피한 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열린 사람이 되며 아직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불행으로 여겨지는 것이 며칠 뒤 또는 몇 년 뒤에는 행복한 섭리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다. 삶에 던지지 말아야 할 질문들. 이 관계에서 나한테 남는 게 대체 뭐지? 1년 넘게 연애하다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친구가 그렇게 탄식했다. 그녀는 이 관계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인간관계가 무슨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됐는지 묻자 그녀는 결국 마지막에는 늘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현대사회에서는 내게 뭐가 남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또는 이게 무슨 이득이 있지라는 질문이 모든 사고의 중심에 있는 듯하다. 우리는 정말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자와 복리이자까지 따져서 삶을 결산해야 하며 이런 결산은 당연히 행복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친구가 그렇게 탄식했던 까닭은 끝나버린 관계가 그녀의 계좌에 마이너스로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삶의 총기를 내는 것으로 말하자면 삶은 행복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리라. 내가 친구에게 사랑의 이익은 사랑을 느끼는 데 있고 기쁨의 이익은 뭔가를 기뻐하는 데 있으며 삶의 이익은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데 있는 것 아니겠냐고 하자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잠시 생각을 더듬는 듯 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스스로 기뻐했고 진정 살아있음을 느꼈다. 한순간 친구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친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친구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그녀는 여태껏 미래의 부가가치를 약속하는 경험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온 것이다. 미래에 더 많은 돈이나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여행이나 사랑을, 무엇보다 행복을 안겨줄 것들을 말이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의 경험은 습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원금과 이자의 범주로 사고해 왔기에 늘 모든 가치를 그것이 앞으로 더 불어날지를 잣대 삼아 평가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1748년에 이미 시간이 돈이라는 걸 생각하라고 권면했다. 일을 해서 하루에 10실링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반나절을 한가롭게 산책이나 하거나 방에서 빈둥거린다면 이런 즐거움에 지출한 비용이 6펜스밖에 안 될지라도 이것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추가로 5실링을 지출, 아니 내팽개친 셈이라는 것이다. 프랭클린의 이런 권고는 그 무렵 젊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런 생각은 그동안 우리 전체 사회에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우리는
거의 언제나 젊은 상인들처럼 사고하며 삶의 가치는 삶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고 있다. 그저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뭔가 손해보는 장사로 보인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득을 기대하는 가운데 몇 년씩 봄이 왔다 가고 꽃이 피고 져도 봄을 한 번도 만끽해보지 못한 채로 보낸다. 날이 밝으면 일을 하고 주말에는 피곤하다. 우리는 심지어 그래야 한다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1882년에 이미 어떤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시간에 해치우는 것이 새로운 미덕이 되고 있는 세태를 탄식했다. 오, 즐거움을 누리는 일들은 이래도 자꾸만 의심스러워지고 있구나. 일을 하는 것은 점점 더 좋은 것이 되어가고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이미 회복을 향한 욕구라는 명목일 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구나. 건강도 좀 챙겨야 하지 않겠나. 서풍 나왔다가 들키면 그렇게 둘러대는구나. 다소 예스러운 어투만이 이런 문장이 쓰여진 지 130년도 넘었음을 상기시킬 뿐 내용상으로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현대적인 비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산책을 즐기고 친구들과 좋은 만남을 마련하는 일을 그 자체로 즐기지 못한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즐거움을 부가가치를 약속하는 재충전이라고, 그 다음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휴식과 회복의 일이라고 변호한다. 사랑마저도 그런 잣대로 계산한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재충전으로 인한 이득, 행복으로 인한 이득, 사랑으로 인한 이득, 그런 따위가 아니다. 그런 이득과 무관한 현재의 아름다움이 소중하다. 존재의 아름다움은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렬하게 우리를 기쁨으로 채운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연약함과 힘과 생명력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아름다움은 늘 시간 속의 특정 순간과 연결되어 경험하게 된다. 이런 아름다움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순간순간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해야만 그 아름다움은 꾸준히 우리를 동반하며 스스로를 펼쳐나간다. 물질적인 이익 또는 물질적이지 않더라도 미래에 떨어질 어떤 이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될 것이다. 봄은 오래지 않아 져버릴 화려한 꽃봉오리들의 아름다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이제 내 친구들처럼 때때로 익숙한 질문을 던지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방금 읽은 것을 활용해 어떻게 내 삶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내게 무슨 이득이 될까? 그것들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내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런 질문들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울지라도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과도기는 유익하고 유용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미래의 유용성을 따지는 질문을 현재로 옮겨 놓을 때만 그러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 삶은 얼마나 충만하게 펼쳐지는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지금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평소 우리는 마지막 결산에서 무엇이 남을까를 따지느라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린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탓에 또한 경험에서 새로운 것도 나오지 않는다. 현재를 개선해야 하는 결핍 상태로 보고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충만을 경험할 수 없다. 사이의 지대에서 내 발을 허공에 디딘다. 공기가 나를 받쳐준다. 과도기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서정시인 힐데도말은 그렇게 썼다. 힐데도말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세 나라에서 22년 넘게 망명 생활을 했다. 나치가 정권을 잡을 무렵 이탈리아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계를 꾸려가다가 1939년 마지막 순간에 영국으로 피신했고 1940년 다시 그곳을 떠나 캐나다를 거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갔다. 어딜 가든 그녀는 새롭게 시작해야 했고 발이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독일어를 가르치고 남편의 작품을 번역했다. 그러다 40살이 넘어 시인이 되었다. 낯선 나라, 낯선 땅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한 발 한 발 옮기는 동안 그녀의 내면에서는 과도기의 언어가 자라났다. 사이, between, 사이의 언어가 말이다. 그녀는 고향을 상실한 붕 뜬 상태가 어떤 기분인지를 언어로 옮기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동시에 무디고 정확한 동시에 부정확한 언어로 말이다. 그녀는 이러한 시적 언어의 발견을 거듭남에 비유했다. 그녀는 뛰어난 직감으로 이런 붕 뜬 사이지대에서 움직일 수 있었고 이런 상태를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독일로 돌아온 지 몇 년 되지 않은 1957년에 발표한 첫 시집에다 그녀는 장미 한 송이를 받침대 삼아라는 제목을 붙였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래하는 그녀의 시는 그녀 스스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향을 선사해준다. 그녀는 장미 한 송이를 받침대 삼아 자신의 발을 허공으로 내디뎠고 공기가 그것을 떠받들어 주었다. 과도기에 우리를 받쳐주는 바닥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딛는 걸음과 더불어 생겨난다. 미지의 세계로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것을 자라게 한다. 과도기에 우리는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현재의 순간과 그 가능성 말고는 다른 것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새로운 토대가 되어준다. 우리의 현재는 우리가 받침대로 삼을 수 있는 장미다. 그것은 탄탄한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다. 그러나 진한 향기를 풍긴다. 봄의 벚꽃을 보면서 우리는 과도기에 흔들리는 현재와 화해할 수 있다. 벚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굽히지 않고 여린 잎을 낸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써야만 그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런 기회를 흘려보낸다. 흐르는 강물 속 개봉되지 못한 유리병 편지처럼 말이다. 벚꽃이 이 계절에 피어나는 것은 봄의 아름다움은 여름의 결실과는 무관하다. 봄의 아름다움이 보여주는 것은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희망은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정한 힘이다. 희망을 이득에 대한 기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희망은 미래가 아니라 벌써 현재의 효력을 펼치기 때문이다.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 빛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준다. 봄은 희망을 품는 것이 합당한 일임을 보여준다. 어두운 겨울에도 미래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기에도 무엇보다 불확실한 과도기에도 말이다. 그것이 합당한 까닭은 중요한 추진력이기 때문이다. 중병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의학 심리학자 롤프 베레스는 희망은 원초적 생명력이며 그 자체로 정신적 생명력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 치료되리라는 희망은 없을지라도 사랑에 대한 희망, 동행에 대한 희망,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과 그 밖에 많은 것에 대한 희망이 중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희망은 효력을 발휘한다. 희망은 넓은 가능성의 장에서 힘을 길러낸다. 희망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원인이 현재에 미치는 결과다. 그로써 희망은 시간의 역설이다. 미래는 현재를 야기한다. 미래가 현재에서 생겨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재가 이미 가능한 미래의 빛에서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현재는 시간의 원이 완결되는 장소다. 시간의 모든 차원이 현재에서 만난다. 과거는 변화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희망은 이런 시간적인 만남에서 배태되는 힘이며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하여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그 물음을 대답하기는 힘들지만 삶에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철학의 4가지 중요한 질문 속에 포함시켰다.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을까? 인간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바로 그 4가지 질문이다. 과도기에는 이 모든 질문이 중요하다. 그러나 희망에 대한 질문은 특별한 가치가 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허공에 발을 디디면서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벚나무의 희망은 봄꽃 속에서 형상화하며 벚나무는 봄꽃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벚꽃은 여름의 빛을 봄의 현재에 비추며 희망의 패러독스를 구현한다. 벚꽃은 만단 벗지가 되기 위해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계절에 피어나는 것이 합당하기에 피어난다. 생물학적 물질주의자들은 벚꽃은 그저 주어진 생물학적 프로그램을 따를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벚나무는 그의 생물학적 소재로서 자연의 다양한 관계망에 그리고 주변의 모든 자극에 답하고 있다.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벚나무는 그의 생물학적 소질로서 자연의 다양한 관계망에 그리고 주변의 모든 자극에 답하고 있다. 벚꽃은 세상과 만나기 위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내준다. 이런 만남에서 미래가 탄생한다. 철학적으로 볼 때 벚나무의 시급한 과제는 벚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의 희망, 미래에 대한 벚나무의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꽃이 흐드러진 나무는 희망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꽃은 나무의 번식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한 번 핀 꽃은 의무를 다한 것이다. 꽃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정에도 맛에도 다음 몇 달 동안 잘 익어갈 열매 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다. 꽃은 계속하여 벚지로 발달해 갈 것이고 모든 성장기는 다음 성숙기를 위한 전제다. 나무는 현재 희망 속에서 그리고 그 희망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펼쳐나간다. 지금은 자랄 때이고 지금은 꽃을 피울 때이며 지금은 성숙할 때다. 나무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이렇게 희망의 시간적 역설을 실현한다. 나무는 자신의 발달 과정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하지 않는다. 흙, 물, 벌, 벌레, 새, 개미, 박테리아, 인간 등등 풍성한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모든 발달 단계에서 릴레이 주자처럼 그에게 막 주어진 가능성을 붙잡고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넘겨준다. 그의 풍요로움은 교환과 관계의 풍요로움이며 그의 희망은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다. 나무에게 배운다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네트워크와 강하게 연대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다. 억지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그냥 있고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가능하면 온전히 경험하며 삶이 우리에게 예비하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이다. 따라서 지금 진정으로 일을 하고 지금 진정으로 사랑을 하며 지금 진정으로 반항을 하고 지금 책임을 감당하고 지금 친구들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늘 받아들이고 내주면서 말이다. 그렇게 미래의 빛은 현재의 순간들을 살찌우고 진정한 미래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가르침인 이유는 무엇일까? 삶의 모든 시기는 바로 그 순간에만 취할 수 있는 특별한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삶의 여정을 펼쳐나가도록,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고 만들어가는 훨씬 더 큰 삶의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말이다. 삶의 모든 시기는 저만의 가치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맞게 변화시켜서 다시금 내주는가가 중요하다. 그것은 미래의 결과로 측정되지 않으며 우리가 이 순간들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해 준 것을 포착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맞게 변화시켜서 다시금 내주는가가 중요하다.
아이가 아이인 것은 성공적인 직장인이나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이로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다. 전철에서 아이가 방긋 웃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며 미소 짓는다. 아이의 웃음은 지박이의 노랫소리처럼 사람을 매혹한다. 아이는 우리를 밝아지게 한다. 아이들의 웃음이 없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황량할까? 아이들은 희망의 메신저. 아이가 아이인 것이 단지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라면 어른이 되어 사회적으로 성공할 때까지의 아이의 삶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하거나 어려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 우리를 그렇게 매혹했던 미소도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과연 그런 것일까? 독자들도 뭔가 맞지 않다는 점을 알 것이다. 아이가 아이인 까닭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은 아이로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는 그 아이 앞에 펼쳐질 수 있었던 찬란한 미래가 없어진 것 때문에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이의 존재, 그의 빛나는 존재를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로 벌써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웃을 때만이 아니라 소란을 피우거나 화분을 넘어뜨리거나 아플 때도 의미 있는 존재였다. 그 자체로 중요했으며 부모에게 중요한 존재였으며 우리 모두가 속한 전체 일부로서 우리가 예감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그 전체 일부로서 의미 있는 존재였다. 아이는 전체 생명 네트워크의 희망의 힘을 상징한다. 아이는 미래의 빛을 현재에 비춘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 사회를 위해서도 아이가 아이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럴 때 아이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봄의 메시지를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생명을 이루는 전체에서 나온 유일무이한 표현이야. 희망을 품어도 돼. 아이는 이런 메시지를 이해하고 다른 모든 생물에게 전하기 위한 최상의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나이 때의 이성은 아직 직선적, 논리적으로 그리 연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는 현재를 미래의 전 단계로 오해하지 않는다. 아이는 결코 오늘 오후의 일이 앞으로의 경력에 도움이 될지 17번을 계속 똑같은 미끄럼을 탄 것이 무언가 이득을 가져다 줄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매 순간을 그냥 그 자체로 경험하는 능력을 안고 있다. 자신 있는 바로 그곳을 말이다.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현재에 사는 것은 간혹 휴가를 떠나거나 해서 오랫동안 자동차 안에서 참아야 할 때 부모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가 어려운 기술을 터득하고 연습할 때는 꽤 도움이 된다. 몇 시간씩 서핑보드에 올라탔다가 다시금 물로 떨어지는 것이 아이에게는 지루하지 않다. 단선적인 시간의식이 없고 그 때문에 비교하고 판단하는 잣대 또한 없기에 어린 시절은 참으로 세상을 아주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시기다. 가장 중요한 경험들은 대부분 예기치 않게 부수적으로 일어난다.
거의 넋을 잃다시피 하는 망아의 순간들, 어떤 증서도 지위도 성공도 돈도 없이 서로를 기뻐하는 생명 사이의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것. 다 큰 어른이 어린 시절 안 좋았던 기억의 파편 속에서 이렇듯 살아있음을 느꼈던 소중한 경험을 일깨워내는 것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다. 닭들과 놀던 기억이건, 나무를 타던 기억이건, 구름을 올려다보던 기억이건, 친절한 이웃 아주머니와 레모네이드를 마시던 기억이건 간에 태양, 비바람, 동식물 또는 사람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만남을 갖는 것.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위해 다른 대상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 이것은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란한 광고판, 깜빡이는 컴퓨터 모니터, 행복에 대한 틀에 박힌 생각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돈이나 쇼핑, 기술, 성공, 매력, 위대한 사랑에 견주어 살아있는 한순간의 완벽함은 마치 재투성이 옷을 입은 신데렐라처럼 아주 하잘것없고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소소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양분이 되는지를 의식하면 그것은 결코 하찮지 않다. 그런 기억들은 혼란스럽거나 위태롭거나 불안정한 시기에 인생을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준다. 이런 단순한 일들을 반추해보면서 바라는 미래의 빛을 현재에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 가운데서는 무대를 받고 뛸 수 있는 힘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경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우리에게 겨울이 필요한 것은 봄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특히나 어린 시절의 강렬한 생명력과 살아있음 그 자체를 누리는 것은 자연의 신비라 할 수 있다. 사실 어린 시절에는 갓 피어난 봄꽃과 마찬가지로 예견할 수 없는 자연의 상호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추위와 우박, 기분 나쁜 자동차 운전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선생님, 거칠고 자기중심적인 주변 사람들. 아이들은 힘이 없다. 돈도 없고 교육도 별로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현재를 사는 것 말고도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매 순간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함께해주는 다른 생명들에게 의존해 살아간다는 것을 어른들보다 훨씬 뼈저리게 경험한다. 아이들은 삶이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생하게 직감하며 그것이 삶의 기본 지식이 된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생명과의 교감과 나눔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경험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아직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에서 멀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른들의 잣대로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아이들의 하루를 어른 시각에 유용해 보이는 일정으로 꽉 채우면 아이들은 자기들 본연의 과제를 더는 수행할 수가 없다. 봄의 메신저가 되어 전 사회에 생명력을 선사하는 과제 말이다. 인생의 길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특별한 삶의 느낌을 의식하곤 한다.
병에 걸렸을 때, 계획이 빗나갈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할 때, 더 이상 예전의 법칙이 통하지 않고 새로운 법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다시금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의 경험에 가까워진다. 이런 존재의 순간, 삶은 새로워진다. 네, 책 읽었습니다. 희망을 이득에 대한 기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봄이 아름다운 것은 여름의 결실과는 무관하다. 네, 우리가 힘들 때 희망을 가집시다 얘기하고 서로 듣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본 느낌인데요. 희망은 시간적 역설이다. 과거에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깨지네요. 그러니까 원인을 과거에 둔다는 것은요, 흐르는 시간을 잡아보겠다고 애쓰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원인과 시각을 어디에 어떻게 둘지 참 중요합니다. 그쵸? 고개는 들고 앞을 보면서 걷고 있다는 사실도 느끼면서 살아야겠네요. 이런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 산책이 좀 달랐어요. 그래요. 요즘 이래저래 무지하게 춥습니다. 추워도 모자 쓰고 두꺼운 옷, 양말, 신발 있는 거 다 신고 희망을 느끼러 나서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친구들, 또 만나요.